봄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거실 창가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놀이터의 그네가 비에 젖어 흔들렸습니다. 아무도 타지 않는 그네는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년째였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도, 계절도, 영숙 자신도요. 하지만 딸 은지가 있었습니다. 28살의 은지는 영숙에게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였지요. 영숙은 은지가 퇴근하는 시간이면 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단지 입구에서 걸어오는 딸의 모습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산을 쓴 은지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군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은지는 그동안 연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로는 더욱 그랬습니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것에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딸이 평생 혼자일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알 수 없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은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입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깔끔하게 넘겨져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정중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지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가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영숙은 주방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찻잔을 놓으며 그 떨림을 숨겼습니다. 엄마, 준호 오빠가요. 은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랑 결혼하고 싶대요.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찻주전자를 들고 있던 손이 공중에서 굳었습니다. 은지는 사랑에 빠진 사람 특유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뺨이 붉어져 있었고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요? 영숙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박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영숙은 오랜 세월 사람을 봐왔습니다. 남편과 살면서,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얼굴을 읽어왔습니다. 준호의 눈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미소 짓는 입과 달리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은지를 정말 사랑합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너무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연습한 대사 같았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날 비가 왔는데 우산이 없어서 난처해하던 은지 씨를 도와드렸죠.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정말 비가 많이 왔거든요. 오빠가 우산을 씌워줬어요. 영숙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차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무슨 일을 하세요? IT 회사에서 일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요. 가족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미소가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요. 형제는요? 없습니다.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신호였습니다. 영숙은 그걸 알아챘습니다. 준호 씨 과거에 대해 좀 더 듣고 싶어요. 우리 은지를 맡기려면 알아야 하니까요. 영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준호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잔 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사람은 다 상처가 있죠. 어머님도 그러시잖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눈을 피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그리고 앞으로예요. 영숙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은지가 모르는 무언가를요. 은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영숙은 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믿음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막을 권리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요. 잘 부탁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는 불안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준호와 은지가 돌아간 후 영숙은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고 놀이터의 그네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도,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시던 날도 영숙은 미리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무언가 잘못될 것이라고. 하지만 영숙은 아직 몰랐습니다. 얼마나 잘못될지를요. 결혼식은 조촐했습니다. 은지가 원했습니다. 영숙은 딸의 뜻을 따랐습니다. 준호 측 하객은 회사 동료 몇 명뿐이었습니다. 가족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준호가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숙은 그것만으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습니다. 은지는 주말마다 전화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그래, 너는? 네, 좋아요. 오빠가 잘해줘요?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영숙은 안심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걱정이 기우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달라졌습니다. 은지의 전화가 줄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2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숙이 먼저 전화하면 준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은지는 지금 자고 있어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의는 갖췄지만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깨우지 말고. 네, 나중에 전하죠. 하지만 은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영숙은 은지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전, 무나물이었습니다. 도시락통에 담아서 신혼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가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엄마, 반찬 좀 가져왔어. 들어가도 돼? 은지가 망설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좀, 금방 갈게. 냉장고에만 넣고. 영숙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은지는 어쩔 수 없다는 표정으로 비켜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밥은 먹고 다니니?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 쪽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준호가 불렀습니다. 영숙이 돌아봤습니다. 그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은지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푹푹 쉬어야 해서요. 그래요? 병원은 갔어? 영숙이 은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대요. 무슨 병인데? 그냥 피곤한 거래요. 준호가 가로막듯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이에요. 집에서 쉬면 나아질 거예요. 너무 자주 오시면 은지가 부담스러워해서요. 영숙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지를 봤습니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내가 그래? 엄마, 미안해요. 당분간은 그냥 그냥 뭐, 오지 말아요.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숙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딸이 무언가에 억눌려 있다는 것을요. 알았어. 그럼 전화는 해.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머물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목소리, 숨기려 했던 눈물이요. 다음 날 아침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가 받았습니다. 어머님, 은지는 출근했어요. 그래요? 회사 번호 좀 알려줄래요? 회사에서는 사적인 전화 받으면 안 돼요. 퇴근하면 제가 전화하라고 할게요. 일방적이었습니다. 영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 씨, 죄송하지만 저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끊겠습니다. 뚝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지는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전화해도 준호만 받았습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은지는 바빠요. 은지는 피곤해요. 은지는 지금 못 받아요. 2주일째 되던 날 영숙은 참지 못하고 다시 신혼집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시간을 노렸습니다. 은지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나 좀 봐줘. 문틈으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나왔습니다. 순간 영숙은 숨이 멎었습니다. 은지의 손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파랗게 든 멍이었습니다. 긴 소매로 가리려 했지만 문을 열 때 소매가 거쳤습니다. 은지야, 그게 뭐니? 영숙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은지가 황급히 손을 빼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다쳤어? 문에 부딪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숙은 알았습니다. 그 멍은 누군가에게 붙잡힌 흔적이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제발 은지가 울먹였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제발요. 문이 닫혔습니다. 영숙은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탁자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날짜, 시간, 전화 내용, 은지의 상태를요. 손목의 멍도 기억나는 대로 적었습니다. 사진을 찍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영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딸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강하게 나서면 은지는 더 멀어질 것입니다. 준호는 더 단단히 문을 걸어 잠글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기로요. 하지만 기록은 남겼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영숙은 조용히 지켜볼 것입니다. 딸을 포기하지 않고요. 2달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노트는 점점 두꺼워졌습니다. 날짜와 시간, 통화 기록, 준호의 말투 변화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하지만 은지와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늘 준호가 받았습니다. 목소리는 갈수록 차가워졌습니다. 마지막 통화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은지가 당분간 연락 안 하고 싶대요. 이해해 주세요. 그게 3주 전이었습니다. 영숙은 매일 밤 잠들기 전 딸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방이었습니다. 이불은 개켜져 있고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였습니다. 은지가 고등학생 때 받았던 상장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착한 딸 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앞에서 늘 울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영숙은 얕은 잠에서 깼습니다. 최근 들어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새벽 전화는 늘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여보세요? 은지야? 엄마,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엄마, 준호가 내 돈 다 가져갔어. 뭐라고? 통장도, 카드도 다 빼갔어. 핸드폰도 가져갔어. 지금 이거 공중전화야. 은지가 흐느꼈습니다. 영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 있어? 잘 모르겠어. 준호가 나갔어. 새벽에 갑자기 나가면서. 알았어. 집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지금 간다. 영숙은 옷을 걸쳤습니다.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차 키를 챙겼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겨울밤의 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차창을 스쳤습니다. 영숙은 핸들을 꽉 쥐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평소 40분 걸리는 거리를 2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너무 느렸습니다. 영숙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7층에서 내렸습니다. 복도를 뛰었습니다. 은지의 집 앞에 섰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영숙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엉망이었습니다. 소파 쿠션이 바닥에 널려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화병이 깨져 있었습니다. 물이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꽃은 짓밟혀 있었습니다. 은지야. 영숙이 소리쳤습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은지가 침대 모서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은지가 영숙을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숙이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은지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엄마 왔어. 영숙이 은지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은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숙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은지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영숙이 딸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뺨에 멍이 있었습니다. 어제 오늘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은지야. 이거 은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뭘 한 거야?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결혼을 너무 급하게 했어. 엄마 말 들을 걸. 은지가 다시 울먹였습니다. 영숙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준호 씨가 어디 갔어? 모르겠어. 새벽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내 가방 뒤지고 통장 찾아서 들고 나갔어. 통장이 집에 있었어? 응.
서랍에 숨겨뒀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핸드폰도 가져갔어. 비밀번호 풀라고 협박했어. 안 풀어주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 것 같았습니다. 카드는? 다 취소했어. 준호가 나가자마자 공중전화로 카드사에 전화했어. 잘했어. 영숙이 딸을 꼭 안았습니다. 은지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일단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돼. 영숙이 일어섰습니다. 은지의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신분증과 도장을 찾았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을 지나면서 영숙은 멈췄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깨진 화병 조각들, 흩어진 서류들, 뒤집힌 쿠션들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전체, 깨진 화병, 문 손잡이까지 꼼꼼히 찍었습니다. 엄마, 뭐해? 기록 남기는 거야. 영숙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안방으로 갔습니다. 침대 시트도 찍었습니다. 서랍이 열린 모습도 찍었습니다. 얼굴도 찍어야 해. 영숙이 은지를 봤습니다.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싫어. 은지야. 지금 안 하면 증거가 없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이 딸의 얼굴을 찍었습니다. 뺨에 멍, 부은 눈, 손목의 멍까지 모두 찍었습니다. 이제 가자. 두 사람은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멍하니 바닥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영숙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은지가 창밖을 봤습니다. 엄마,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일단 우리 집에 가. 그리고 천천히 생각하자. 준호가 찾아오면 어떡해? 못 오게 할 거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차는 새벽의 도로를 달렸습니다. 영숙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은지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죄책감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내가 강하게 나섰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들이 지워졌습니다. 이제는 의지만 남았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는 의지였습니다. 그리고 박준호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은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은지는 지친 듯 눈을 감았습니다. 영숙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노트를 폈습니다.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0월 24일 새벽 3시 15분. 은지로부터 전화. 박준호, 은지의 통장과 카드, 핸드폰 강탈. 그 아래 적었습니다. 이제 그 남자는 내 손에 걸릴 것이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싸움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은지는 사흘째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문 앞에 죽을 놓아두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릇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기다렸습니다. 딸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요. 대신 영숙은 움직였습니다. 먼저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던 시절의 연락처들이 빼곡했습니다. 25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명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혜진 씨? 어머, 영숙 선배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이혜진은 영숙이 신규 간호사 시절 가르쳤던 후배였습니다. 지금은 종합병원 간호부장이었습니다.
혜진 씨, 부탁이 하나 있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일인데 사람 하나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데요? 내 사위야. 아니, 사위였던 사람. 영숙은 박준호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줬습니다. 혜진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이틀만 주세요. 이틀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배님, 그 사람 기록이 좀 이상해요. 어떻게? 병원 기록을 보니까 3년 전에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충동조절장애 진단이요. 영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다른 병원에서도 비슷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치료를 중단했대요. 알았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충동 조절장애, 치료 중단. 다음은 법률 상담이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예약을 잡고 찾아갔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지만 깨끗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민호 변호사입니다. 그는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영숙은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진들, 통화 기록, 날짜별 메모들이었습니다. 최민호가 천천히 살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건 내 딸이 당한 일이에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산 피해만 있는 게 아니네요. 폭행 흔적도 있고 신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혼인 관계에서의 폭행은 입증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부분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보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민호가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가 영숙을 똑바로 봤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으세요. 다른 피해자요? 네. 이런 유형의 가해자는 반복 범행을 합니다. 전 부인이나 전 여자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영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최민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른 피해자를 찾으세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머리를 감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멍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컴퓨터 좀 써도 돼? 그래. 써? 은지가 거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영숙은 주방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은지가 불렀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 영숙이 다가갔습니다. 화면에는 커뮤니티 게시판이 떠 있었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 모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기 준호 이름이 나와. 은지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게시글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박준호라는 사람 아시는 분? IT 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결혼하자마자 돈 빼가고 연락 두절. 영숙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은지야. 이 사람들한테 연락해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쪽지를 보냈습니다. 하나, 둘, 셋. 답장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빨리요. 일주일 후 4명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영숙과 은지, 그리고 2명의 여성이었습니다. 한 명은 30살의 김수진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28배 정아라였습니다. 저는 작년에 준호를 만났어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결혼 약속하고 3개월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제 적금 500만 원 가져가고요. 아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저는 결혼까지 했어요.
6개월 살았는데 폭행당하고 이혼했어요. 위자료도 못 받았어요. 은지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영숙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해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도 그랬습니다. 그날부터 네 사람은 매일 밤 온라인으로 만났습니다. 증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쓴 계약서들, 거짓말들, 금융거래 내역들을요. 수진은 준호가 위조한 회사 명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준호가 보낸 협박 문자를 저장해뒀습니다. 조각들이 모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밤마다 노트에 정리했습니다. 피해자 이름, 날짜, 수법, 금액을요. 패턴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같은 방식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법원에 갈 거야. 그래. 엄마가 같이 갈게. 무섭지만 안 할 수는 없어. 은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영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잘 견뎌줘서 고마워. 엄마가 있어서 가능했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명감이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약한 게 아니야. 영숙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래 살아서 더 단단해진 거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내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최민호 변호사와 만나야 했고 경찰서에도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지가 있었고 수진과 아라가 있었습니다. 최민호 변호사도 함께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연대는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영숙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박준호를 법정에 세울 날을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날은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은지, 수진과 아라, 네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최민호 변호사도 동행했습니다. 고소장은 두꺼웠습니다. 증거들이 빼곡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곧 체포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이틀 후 박준호가 체포되었습니다. 인천의 한 모텔에서였습니다. 5번째 피해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 소식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지가 옆에서 안아줬습니다. 엄마, 끝났어. 응. 끝났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재판은 3달 후에 열렸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넓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였습니다. 방청석에 영숙과 은지가 앉았습니다. 수진과 아라도 함께였습니다.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풀려 있었습니다. 영숙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3번 열렸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사진들, 통화 기록들, 진술서들이요. 3번째 재판에서 영숙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제 딸의 전 남편입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증인이 보기에 피고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숙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친절함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영숙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딸은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남을 믿는 아이였습니다. 그 마음을 짓밟은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방청석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이었습니다. 사기, 횡령, 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은지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은지는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갔습니다. 처음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달라졌습니다. 상담사가 미술 치료를 권했습니다. 은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좋아하던 취미였습니다. 처음엔 어두운 색만 썼습니다. 검정, 회색, 갈색이요. 하지만 서서히 색이 밝아졌습니다. 파랑, 노랑, 빨강이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딸의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매일 그 그림을 봤습니다. 조금씩 밝아지는 색을 보며 안심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준호였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뜯지 않았습니다. 은지에게 보여줬습니다. 내가 결정해. 은지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써 있어? 미안하다고. 은지에게 전해달라고. 은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엄마가 처리해줘. 영숙은 그날 밤 마당에 나갔습니다. 화로를 준비했습니다. 편지를 넣었습니다.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타올랐습니다. 재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이제 그늘은 끝났어. 영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재를 흩어버렸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은지는 작은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미술치료센터에서 진행하는 회복자 전시회였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은지의 작품은 12점이었습니다. 제목은 어둠에서 빛으로였습니다. 전시회 개막일 영숙은 딸과 함께 갤러리에 갔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지의 그림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처음 그림은 어두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밝았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림이었습니다. 잘했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은지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두 사람은 그림 앞에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은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화단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코스모스였습니다. 봄에 피어날 꽃이었습니다. 흙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을요. 하지만 회복은 다르다는 것을요. 딸은 이제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정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은지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올랐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엄마, 밥 먹어. 그래. 간다. 영숙은 정원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엄마. 응. 나 다음 달에 회사 면접 봐. 그래. 어디? 작은 디자인 회사야. 괜찮을 것 같아.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될 거야.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함께 했습니다. 은지가 설거지를 하고 영숙이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고 둥근 달이었습니다.
영숙은 그 달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긴 터널이었다고요. 어둡고 차가운 터널이었다고요. 하지만 끝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회복이었습니다.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꿈을 꿨습니다. 봄날 정원에 코스모스가 피어나는 꿈을요. 은지와 함께 그 꽃을 보며 웃는 꿈을요. 아침이 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날이었습니다.